안녕하십니까. 7월 3일 수요일입니다. 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임종윤입니다. 이해랍니다. 오늘은 우리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양 지수, 양 사회장 모두 강세권에 있기는 한데 네. 상승폭은 장초보다 둔화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뉴욕 시장은 오른 걸 생각하면 또 우리 서학개미들, 우리 투자자분들 좋아하시는 테슬라가 10% 넘게 급등했던 걸 생각을 하면 글쎄요, 우리 조금 더 가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미국장의 상승 탄력만큼 우리 시장이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수출주들 계속 괜찮고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때 그런 것들이 실제로 수치로 검증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이 항공운임, 해운운임이 급등하고 있는 거는 하반기 우리 수출주들한테는 또 새로운 좋지 않은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또 참고를 하면서 시장을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대비 전략 또 저희가 챙겨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이슈부터 풀어주시죠. 예, 잠시 뵙겠습니다. 예, 오늘 지금 버블 사이즈로 봤을 때는 HLB 그룹 뭐 단연 압도적으로 아주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서클들 보면 눈에 띄는 게 ESS, LFP 보이죠? 그 다음에 2차전지, 은행 요 정도가 오늘 그 후위를 따르는 그런 이제 상승 탄력을 보여주는 그런 섹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락 섹터들을 좀 보면 전선, 전력석비, 조선, 화장품, 음식료, 반도체, 방산, 비만 이런 정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 섹터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동안 좀 상반기에 많이 올랐던 섹터들 어제에 이어서 이번 주들도 계속 보이죠. 그러니까 쉬어가는 숨고르기의 어떤 흐름들이 계속해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 강한 섹터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그룹 쪽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5월 17일이었더군요. 찾아보니까 그때 이제 HLB가 미국 FDA에서 간암 이 치료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되게 이제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게 반려가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HLB가 그 이후에 4만 원대 후반까지 주가가 한꺼번에 6만 원대에서 떨어지면서 시총이 그 당시에만 불과 한 일주일 사이에 8조 원이 증발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더 떨어질 것이다 아니면은 다시 올라갈 것이다 좀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주가는 한 30% 회복을 해서 한 5만 원대 사이까지 왔다 갔다 하긴 했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 이제 좋은 어떤 재료가 나왔습니다. 기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HLB가 현지 시간으로 7월 2일이었으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오늘이죠. 오늘 새벽에 이제 추가 보완 사항이 없다. 허가 잔여차를 집중하겠다라는 내용의 FDA 미팅 결과를 보도를 했습니다. 재심사 신청서를 FDA가 미국 식품의약품의약국이 강력하게 내다라고 제출하라고 권고를 했다. 이게 이제 또 오늘 HLB가 발표한 내용의 주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다시 HLB는 준비를 해서 신고서를 낼 거고요. 2개월 내지 6개월 정도의 심사 기간을 거쳐서 이제 최종 허가 여부가 나올 건데 HLB는 이번에 심사 신청서를 낼 때 글로벌 3상 최종 임상 결과 데이터도 함께 제출하겠다. 내용이 이제 긍정적이기 때문에 제출하겠다는 얘기를 할 텐데 이렇게 되면 빠르면 올 안에 늦으면 내년 초 정도에는 HLB의 간암 치료제 이 부분에 이제 허가 여부가 결정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 부분 덕분에 HLB뿐만이 아니라 HLB 그룹주들이 오늘 동반해서 아주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 역시 HLB가 23% 올랐고 HLB 제약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지금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계열사들 보면 HLB 생명과학도 20% 가까이, HLB 글로벌도 18%, HLB 테라피틱스도 18% 넘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룹 관련된 주들이 HLB라는 이 대장주를 중심으로 오늘 전체적으로 다 20% 전후에 다른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버블의 사이즈나 색깔이 선연하게 그렇게 나타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다음 섹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그 대부분의 신문에 이제 크게 보도가 됐던 LG 엔솔이 르노죠. 프랑스 완성차업체 르노의 이 전기차 부문에 59만 대 분량의 LFP, 즉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했다라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LFP, 그다음에 2차 전지, 그다음에 ESS까지 모두 전체적으로 한 번들로 오늘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사를 먼저 살짝 보겠습니다. LG엔솔 LFP 중국 독점 뚫었다 이 내용인데 왜 중국 독점 뚫었다라는 이제 제목이 이제 나오냐면 LFP 즉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전기차 배터리 중에서도 가격이 쌉니다. 그리고 뭐 충전 시간도 좀 더 길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밀도가 낮다 보니까 주행 거리도 좀 짧죠. 대신 가격이 싼 것 때문에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이 인산철 LFP 배터리를 사실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 경쟁에서 밀렸던 우리 배터리 3사들은 NCP라고 그러죠. NCM이라고 그러죠. 3만 개 배터리 쪽으로 집중을 해서 가고 있었는데 가격이 아무래도 LFP보다는 뭐 충전 시간도 짧고 밀도도 높아서 주행 거리도 길긴 하지만 가격 때문에 조금 밀리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LG엔솔이 이제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 LF 배터리 시장을 뚫었다. 그것도 전기차가 가장 많이 보급되고 가장 성장성이 높다고 예상이 되고 있는 유럽에서 뚫었다라는 게 그만큼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LF 배터리를 이제 LG엔솔이 이제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 때문에 2차 전지까지 좀 같이 함께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목으로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예, LFP 관련주들부터 보면 자이글, LNF, 세로닉스, 탑매티리얼, 코인테크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8에서 적게는 2% 정도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LG엔솔이라든가 이런 2차 전지 업체들도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일 것으로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LFP 관련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이는 것 중에 하나는 LG엔솔이 이제 단순히 LFP 배터리 공급 계약만 체결한 게 아니라 호주에 있는 광산업체로부터 500만 대분의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리튬 이 공급 계약을 또 체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차 업체한테 밀렸던 가장 큰 원인 원가 경쟁력 부분에서 또 중요한 포인트인 이 광물, 가장 또 많이 쓰는 리튬 광물에 대한 부분을 또 이렇게 공급권을 확보했다는 이 부분 때문에도 이 리튬 관련주도 LFP 관련주들도 좀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다시 이제 원래대로 좀 돌아가 보면 지난주에 ESS 얘기도 잠깐 좀 해드렸습니다. 결국은 이 ESS가 지금 이제 전기차 캐즘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 판매가 좀 둔화된 이런 부분에서 전기차 배터리들이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2차 전지품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가 AI 붐 때문에 좀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라는 점. 이게 어떻게 보면 전기차 캐즘이 해소되는 그 중간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완충제 역할을 이 2차 전지나 배터리 업체들한테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ES도 역시 같이 한 덩어리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좀 약세 종목들을 약세 섹터 좀 가볼 텐데요. 오늘은 전선주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전선, 조선, 전력설비, 화장품, 음식료, 그리고 방산, 반도체까지 모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상반기에 상당히 좀 좋은 실적과 함께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된 섹터들입니다.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앞두고 좀 숨고르기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 추세가 이번 주 들어서 계속이 되고 있는데요. 전선주들 오늘 뭐 그 대표적으로 가장 지금 현재는 사이클이 크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 더 필요해. 구식 취급받던 전선의 전성시대 무슨 일이냐. 제목이 좀 이런데요. 지금 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전력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AI 붐 시대가 안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변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전력을 생산하는 이제 발전 쪽, 뭐 원전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신재생 에너지 쪽도 되게 중요하지만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우리뿐만이 아니라 북미, 유럽 다 이 송배전망이 굉장히 미흡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전선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많은 좀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상방이 많이 오르기도 했죠. 특히 최근에는 일테면 발전 한 나라 안에서 발전을 해서 한 나라 안에서 이제 전력을 공급하는 이 어떤 인하우스 개념이 아니고 아웃 오브 하우스 개념이라고 해야 되겠죠. 일테면 뭐 전력 생산은 뭐 모로코 같은 나라에서 생산을 하는데 그 전력을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뭐 영국이나 뭐 그 프랑스 같은 이런 내륙으로 유럽 내륙 이어가는 이런 식의 이 국가 간 전력 송배전 이 또 시장이 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또 이 해저 케이블 만드는 회사들 또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LS전선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좀 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선주가 상당히 좀 좋았는데 최근에 좀 쉬어가는 모습이긴 하죠. 오늘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일렉트릭 2%, LS 마린솔루션, 대원전선, 가온전선 이렇게 뭐 낙폭이 크진 않습니다. 가온전선이 최근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낙폭이 조금 더 있는 편이고요. 전체적으로 한 2~3% 정도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 때 특히 이들 전선회사들 해외 수출 쪽에서의 수치들 좀 더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 현재 주요 상승 섹터들 또 하락 섹터들 좀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이대훈 전문가와 함께 더 구체적인 내용들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얘기로 자세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 박철희 전문가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섹터부터 좀 볼까요? 네, 금일 2차 전지 섹터부터 좀 살펴보려고 네. 합니다. 예, 테슬라 2분기 차량 인도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금일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그리고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하반기 2차 전지 상승 초입 단계에 좀 들어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리튬과 니켈 가격도 현재 바닥을 이제 확인하고 상승 초입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관련 종목 현재 전기차 관련해서 에코프로 머티 이제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일단 제가 선을 두 가지를 그어봤는데요. 자, 첫 번째 밑에 있는 선은 상장 이후 가장 거래량이 많이 터진 이제 그 날을 기준으로 이제 저항선을 잡아봤고요. 자, 지지선 또한 현재 지지하고 있는 매물대가 많은 지지선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2차 전지에 이제 상승이 좀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게 현재 보시게 되면은 자,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을 살펴보셨을 때 자, 저항선에 돌입했을 때 하락이 나올 때는 이제 급락이 나오는 모습, 그리고 상승이 나올 때는 이제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이제 저항선에서는 다시 저항을 맞고 하락을 하면서 하락이 나온 이후에 금일 이 지점을 다시 돌파하면서 21선을 뚫으려는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시기가 잘 맞고 제가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주가가 조정 이후에 상승이 나오려면 2차 전지와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상승 나오는 것은 불가피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결과물이 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이제 공략하시는 분들은 한 14만 원 저항대까지 좀 보시면서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코프로머티 오늘 말씀을 해주셨고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오랜만에 하락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주셨고 다음 섹터, 우리 다음 테마 어떤 거 살펴볼까요? 예, 밸류업 테마가 현재 상당히 계속해서 좀 움직임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올해 주가를 좀 상승시킨 견인한 테마는 뭐냐 했을 때는 이제 밸류업 테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월 말쯤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이 이제 추진이 되고 계획이 되는 단계부터 이제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은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이 밸류업 테마 종목에 이제 또 큰 이슈가 하나 있죠. 자, 7월 말 세법 개정안이 이제 확정되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공시를 좀 진행하는 종목들이 좀 많아질 건데요. 자, 이렇게 상승 혹은 하락 그리고 이러한 테마들이 상승을 일으키는 이유는 차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획을 한다라고 했을 때 주가의 상승이 나오는, 그리고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주가의 상승이 나오는 그러한 자리들을 제가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예. 자, KB금융 이제 종목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B금융이요. 네,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계획을 추진하는 1월 24일경 이제 상승 초입에 돌입을 했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올 초 1월 말 상승 초입에 돌입을 하면서 이제
그러한 추진 단계에서 상승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조정이 나오는 모습 단계에서도 자, 2월 말 이제는 현재 밸류업 계획을 진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이후부터 상승이 또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5월 말, 자, 5월 말 단계에서도 자, 이제 5월 말은 현재 기업 가치 제고 관련된 공시들을 이제 발표를 한 종목들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종목들이 공시를 발표, 난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겠다. 관련 공시를 내서 주가의 움직임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현재 5월 말부터 나오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KB금융도 마찬가지로 현재 자, 5월 27일 이제 공시를 발표를 했죠. 자, 공시 발표를 하면서 자, 5월 말경부터 여기서부터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키움증권도 마찬가지로 5월 28일 이제 보시면은 5월 28일부터 상승이 나오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FN가이드도 마찬가지로 5월 말경 소폭 상승 이후 행보가 나왔고요. 그리고 DB하이텍은 좀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죠.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업 가치 공시 이제 이후에 어마어마한 좀 상승을 나타내는 모습이고요. 자, 콜마홀딩스도 마찬가지로 공시 이후 상승, 그리고 우리금융지주도 공시 이후 상승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제 세법 개정안 등이 이제 확정되는 7월 말부터는 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것이라고 좀 예상이 되는데요. 자, 이러한 점 감안하셔서 이러한 세법 개정안이 확정되고 이러한 공시들이 나왔을 때는 주가의 상승 흐름이 좀 나오구나. 우리는 과거의 주가 모습을 토대로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으니 이런 밸류업으로 좀 수익을 좀 못 보셨다. 지금 늦은 건 아닌가 하신 분들은 관련 테마 종목들을 좀 저가 분할로 매수하셔서 이제 관련 테마 그리고 공시들 나왔을 때 수익 실현하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로드맵 발표 회의를 지금 주재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지금 브리핑한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속보로 띄워드리고 있는데 배당 확대 기업의 세제 혜택 그리고 주주의 저율 분리과세 적용하겠다라는 내용의 취지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밸류업 말씀해 주셔서 제가 첨언해 드렸습니다. KB금융과 또 신한지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이어서 또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요? 네, 일단 제가 또 말한 내용이 또 이렇게 나오니까 또 속보로 나오니까 네. 상당히 뭐 좋은 내용인 것 같네요. 시의적절하네요. 네, 아주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좀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상승한 종목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제 해운 이제 종합 물류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 지금 제가 AI 관련해서 유사도 분석을 좀 진행을 하는 과중에 물류 관련 종목들은 지금 살짝 조정 온 이후에 충분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로 보여집니다. 예. 자, 지금 계속해서 고점 우려에도 해운주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고 운임 상승세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제가 두 종목 정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먼저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뭐 네, 볼까요? STX 그린 로지스 한번 네.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최근 좀 큰 폭으로 상승이 많이 나왔었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 한번 다시 좀 상기를 복귀해주세요. 복귀해 보자면 자, 이렇게 급등이 나온 예. 자리에서 거래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 또 상승을 시키면서 뭐 윗꼬리는 달았지만 거래량은 많지는 않다라고 봤을 때 우리는 이 종목은 아직 크게 하락하려는 움직임보다는 그래도 유지해서 그리고 조금 더 매집을 좀 진행을 해서 상승을 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보인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거래량 없이 하락이 조금 나오지만 추가적으로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다른 종목 보면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대한해운 한번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자,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급등이 나왔었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만 현재 움직임 자체는 거래량이 없고 그냥 조금 빠지고 있는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락이 나온다 했을 때는 이제 뭐 세력 혹은 이제 뭐 물량을 많이 갖고 있는 뭐 세력들이 좀 정리를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네. 좀 비교 차트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차트를 이거 보시게 그거군요. 되면요. 비슷한 모습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유사도 AI로. 분석을 좀 진행을 네. 하고 있는데요. 자, 왼쪽은 대한해운, 네.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제주 반도체의
차트 모습입니다. 예. 예, 하지만 시기는 좀 비슷하다고 좀 보여지지만 자, 해운주와 반도체주가 뭐 커플링돼서 올라갈 이유는 많이 없겠죠. 자, 하지만 제가 이 두 종목을 갖고 온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자, 차트의 움직임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거의 뭐 90% 이상 일치한다고 봐도 뭐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시청자분들도 아실 겁니다. 제주 반도체. 현재 반도체 섹터가 우리 뭐 주가를 끌어올리고 견인한다고 해도 좀 뭐 무리가 아닐 정도로 맞는 말인데요. 자, 반도체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오른 주 제주 반도체입니다. 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한미반도체 많지만 자, 가장 크게 상승한 제주 반도체의 상승 초입 부분과 현재 대한해운 지금 현재 차트의 모습이 일치합니다. 자, 그러면 제주 반도체는 이 이후에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현재 동일한 모습 이후에 제주 반도체의 상승은 자,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자, 1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작년, 지난해 말 정도에서 네, 올해 맞습니다. 초입부?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상승이 나올 때 10배 가까운 상승이 나왔었죠. 자, 이러한 패턴이 왜 이런 패턴이 나오면 상승이 나오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많은 세력들이 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한미 반도체를 이제 주가를 조금 움직이려고 하는 세력이 있었다. 네. 그 세력이 동일하게 대한해운도 운전을 좀 한다, 세력에 좀 매수와 매도를 진행을 한다 했을 때 비슷한 패턴이 나오는 겁니다. 자, 많은 트레이더 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도 주식 교육 들으시고 차트 교육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러한 교육 받으실 때, 자, 이 매물대 뚫으면 상승이 나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 쌍바닥이 나왔을 때, 자, 눌리고 갑니다. 자, 이 지지선 그리고 이 저항선, 자, 이 모든 것들이 자, 유사한 패턴 그리고 과거에 그 지지선과 그 저항선을 맞았을 때 이런 움직임이 나왔다는 그러한 학습 결과로 나오는 모습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러한 비슷한 패턴, 유사도 분석을 통해서 이 주가가 향후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대한해운과 또 제주반도체가 비슷한 흐름을 그리면서 차트의 모습을 다져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맞습니다. 인상적입니다. 네. 그 AI에서 이제 포착된 그러한 모습으로 설명을 좀 해주셨고 전략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박 전문가님과 우리 시청자분들이 기다리실 시간일 것 같은데요. 이런 시장에서 어떤 종목으로 시장 대비해보면 좋을지 이번엔 들어볼게요. 예, 제가 금일 지난주, 네. 지지난주 방송 2회를 진행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자, 지금은 모아 가셔야 됩니다. 뭘 모아 가야 하냐? 자, 바이오 2차 전지 모아 가셔야 됩니다. 만약 제가 드린 말씀을 조금 좀 귀담아서 들으신 분들은 뭐 최근 수익을 좀 많이 이제 안고 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금일은 셀트리온 종목을 한번 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지난해 자사주 매입 1위를 기록한 종목인데요. 자, 1조 2,500억 원, 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지난해에 매입을 하면서 1위를 기록을 했죠. 자, 뿐만 아닙니다. 올해도 3차례에 걸쳐서 자사주 매입 그리고 소각을 진행을 했습니다. 한 9,250억 규모가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밸류업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을 계속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모습이 지금 시기랑 맞아 떨어지고 바이오의 상승 초입 단계에도 맞아 떨어진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셀트리온을 왜 공략을 해야 되고 이 종목이 왜 현재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지 이 종목 또한 유사도 분석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왼쪽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셀트리온 종목이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롯데정밀화학 종목입니다.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유사한 모습으로 현재 차트의 흐름이 흘러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연도는 셀트리온은 2016년부터 이제 차트고요. 네. 롯데정밀화학은 과거 2006년도부터 2017년까지의 차트인데요. 네. 현재 정말 흡사한 모습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네모박스를 한번 쳐봤는데요. 자, 네모박스 구간이 현재 셀트리온이 위치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 옆 롯데정밀화학 오른쪽 모습은 동일한 박스권이 현재 셀트리온의 모습입니다. 자, 현재 이 박스 이후에 상승이 나오는 롯데정밀화학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러한 좀 차트는 제가 좀
방송에서 좀 보기 쉽게 좀 간단하게 정리한 모습이고요. 자, 이 두 차트를 좀 상세히 구분해서 좀 쪼개 놓는다면 이러한 정말 유사한 모습의 차트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 빨간색 끝부분이 지금 셀트리온의 셀트리온입니다. 최근 구간인가요? 맞습니다. 아, 네. 자, 주황색, 빨간색 부분은 셀트리온 부분이고요. 이제 파란색 부분은 이제 롯데 정밀화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이후에 상승 흐름이 나왔고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시간이 조금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자, 어떤 식으로 이제 AI 분석이 진행되고 유사도 분석이 이렇게 AI가 이렇게 차트 분석을 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좀 편리하게 알려줄까? 좀 직관적으로 보기 쉽게 알려줄까를 조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제가 셀트리온 종목을 한번 저희 AI 지금 종목을 예. 검색하는 것에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셀트리온 현재 차트가 나오죠. 그러면 저희 지금 AI에서 예측을 시작을 누르게 되면요. 현재 과거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목표가와 상승 확률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기대 수익률까지 현재 나오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앞전 보여드렸던 뭐 차트가 한 종목이 비슷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수십 개의 차트가 발견이 됩니다. AI를 통해서 수십 개의 차트를 발견을 하고 그 차트들 중에 가장 유사한 차트가 오늘 롯데 정밀화학이다라고 해서 현재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른 종목들도 1순위, 2순위 그리고 뭐 수십 개의 차트들이 이런 패턴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움직이구나. 상승이 가기 때문에 자, 이러한 움직임으로 움직일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AI를 통해서 좀 더 많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요 화면에서 방금 보여주셨던 화면에서 네. 그 수십 개 이제 차트 찾는 시간이 있잖아요. 예. 그게 얼마나 소요되고 그리고 가장 유사한 저런 지금 롯데 정밀화학 같은 차트를 찾는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돼요? 자, 이 앱 기반 안에서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저희가 시간을 들여서 다 찾아놓고 이미 안에 삽입을 해놨었기 때문에 방금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검색, 엔터, 네. 예측 시작하면 바로 그 예측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 예측을 보시고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투자하시는 종목의 검증 혹은 예측 그러한 뭐 투자 판단에 참고하셔가지고 좀 뭐 매매에 임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AI로 이 종목 포착하는 거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잘 소개해 주세요. 기다리고 네, 알겠습니다. 있겠습니다. 네. 박철희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데일리 TV 인사이트 오늘은 이코노미스트 정두용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죠. 오늘 그 앞에서 이제 제목에서도 시청자분들이 이제 보셨겠습니다만 네이버 치지직 그다음에 아프리카 TV인데 지금은 이제 수브로 이름이 수브로 바뀌었죠. 바뀌었죠. 네.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 두 회사가 이렇게 뭐랄까 좀 이슈가 됐던 가장 큰 이유는 원래 이들이 그러니까 특히 네이버 취직이 생기기 전에
있었던 트위치라는 아마존 이제 맞습니다. 회사면서요. 네네. 이 회사가 갑자기 이제 한국 시장 우리 철수할래라고 하면서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되는 그렇죠. 건데 네. 이제 구체적으로 네이버와 이제 치즈직과 숲 얘기를 하기 앞서서 조금 이제 회고를 하는 거죠. 네네. 갑자기 트위치가 그 당시에 1위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왜 얘네가 네. 갑자기 한국 시장을 철수했는지 그 이유부터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 한 6개월 전 얘기라서 그 지점부터 한번 짚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트위치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존 자회사가 운영하는 외상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게임 스트리머에게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하면서 세계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예. 국내 시장의 경우에는 2017년 7월 상륙하면서 대형 스트리머를 순차 확보하고 이에 따라서 토종 스트리머 플랫폼을 누르고 업계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는데요. 예. 그런데 돌연 지난해 12월 6일 트위치는 한국 시장 철수를 선언합니다. 예. 한국 서비스를 올해 2월 27일까지만 운영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건데요. 당시 국내에서만 670만 명 정도의 이용자를 확보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업을 접겠다라는 결정이 나와서 이용자는 물론 관련 업계에서도 철수 배경에 관심이 쏠린 바 있습니다. 예, 2등, 3등이 그만둔다고 그러면 뭐 그래, 뭐 1위 업체 따라가기가 힘드니까 뭐 그럴 네. 수 있는데 1위가 갑자기 안 한다고 그러는 거 이거는 좀 시장에서도 그렇죠. 왜 그럴까 궁금했었던 거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트위치가 발표한 입에 좀 주목이 됐었는데요. 네. 트위치는 당시 한국 철수를 발표하면서 표면적 이유로는 과도한 망 사용률을 꼽았습니다. 네. SK 브로드밴드, KT, LG U+와 같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비용이 너무 높아서 사업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라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운 건데요. 예. 다만 트위치의 설명과 달리 업계에선 트위치가 자체적으로 다소 헐거운 수익 모델을 지니고 있다라는 점을 원인으로 짚은 게 시각이 우세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트위치 비즈니스 모델이 좀 헐겁다. 다른 좀 예. 헐겁다라는 표현은 좀 미흡했다. 맞습니다. 돈을 예. 많이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 맞습니다. 아, 예. 그 지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여타 플랫폼과 달리 트위치는 스트리머 후원을 플랫폼 수익으로 연결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플랫폼의 같은 경우에는 스트리머에게 후원하는 아.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는데 예. 트위치는 그 사업 모델을 운영하지 않으면서 사업 모델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평가를 받았고요. 별풍선 같은 거 이런 거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예, 예. 기부 이제 상품을 예, 대한 수수료를 책정하지 않으면서 사업 모델이 조금 더 헐거운 부족한 모습을 예. 보이는 상태에서 그럼 주된 수익원은 광고인데 광고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시장에서는 유튜브와 같은 대형 경쟁사와 시장이 겹쳐서 규모에 비해서 실익이 높지 않은 이런 구조 때문에 사업을 영위하는 당위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어찌됐든 간에 트위치는 지난 2월 27일 한국 서비스를 종료를 했고요. 예. 현재 한국을 가입국으로 선택한 스트리머는 트위치에서 방송은 가능하지만 수익 창출 등 주요 서비스는 이용이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진짜 이 과도한 망상료의 우리 수준이 그랬어요? 그거는 이제 평가 기준이 좀 마다 다른데 예, 기업마다 유럽 같은 경우는 규제가 강하니까 망사용료를 부담하는 그 글로벌 빅테크들도 있고 아시아나 뭐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망사용료를 내지 않으려는 태도를 좀 유지하고 있긴 합니다. 사실 뭐 안 내면 제일 좋죠. 사업자 근데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때도 이제 뭐 무임승차다 사실 그런 그렇죠. 논란이 이슈가 있었던 것 있었죠. 같긴 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얘기를 좀 들어와 보면 네. 1등이 빠져나가면은 남는 공백이 굉장히 커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 게임 스트리머 쪽에 특히 경쟁사가 이제 아프리카 TV였고, 그다음에 네이버 치즈직이 이제 그 빈자리를 이제 뚫기 위해서 들어왔다. 이제 이게 맞습니다. 되는 건데 네. 그러면 지금은 그 아프리카 TV하고 네이버 치즈직 이 두 회사가 트위치가 빠진 빈자리를 메꾸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는 그렇게 거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이후 시장 변화는 그런 거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트위치 한국 서비스 종료 선언 직후부터 국내 스트리밍 시장에는 많은 변화가 좀 나타났는데요. 가장 큰 변화로는 네이버의 시장 진출이 꼽힙니다. 네. 네이버는 트위치 철수 선언 직후인 지난해 12월 19일 베타 버전으로 치즈직이라는 플랫폼을 내놓으면서 스트리밍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습니다. 트위치와 국내 시장 선두 자리를 두고 경쟁해온 아프리카 입장에선 다소 아쉬운 대목인데요. 당초 트위치 철수의 수혜를 온전히 흡수하려는 그렇죠. 전망과 달리 네이버란 강력한 경쟁사가 등장하면서
자칫 시장 확대라는 기대가 공연불에 그칠 수 있는 상황을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네. 회사는 그래서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서 사명을 SOOP, 그러니까 숲으로 변경할 정도로 생태계 확장에 주력했는데요. 서비스를 대폭 개편하고 트위치 스트리머를 다수 영입하는 대대적인 변화에 나서면서 시장 확대 기회를 살리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트위치의 한국 시장 철수 선언과 동시에 스트리밍 시장의 전통적 강자인 예. 숲과 플랫폼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네이버가 운영하는 신흥 플랫폼인 치즈직의 대결 구도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양사 모두 트위치의 빈자리를 꿰차겠다라고 선언하면서 대형 스트리머의 영입과 서비스 개편을 진행하면서 경쟁을 펼쳐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치즈직 처음에 나올 때 그 웹툰 작가 유명한 이말년 씨, 그렇죠. 그 양반이 뭐 어디로 가네, 트위치에 있었는데 네, 네. 뭐 치즈직으로 가네, 뭐 최대어였죠. 숲으로 네, 가네. 맞습니다. 예, 그랬던 거 이슈가 아마 됐습니다. 기억하시는 우리 특히 이제 게임 하시는 분들 아마 많이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 6개월 정도가 이제 지났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시장에는 뭐 6개월 가지고 물론 속단하긴 이른데 결국 두 회사밖에 좀 없는 거잖아요, 이 시장이. 네, 그렇게 그 실시간 방송의 전문 플랫폼은 두 가지로 볼 수 있겠고요. 유튜브나 일부 팬덤 서비스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있긴 하지만 시장이 완전히 겹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장은 그러니까 트위치가 1등을 했던 이 시장은 결국 지금은 숲하고 그러니까 아프리카 TV하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네이버 치즈 이 두 개가 양분하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면 예, 되는 맞습니다. 건데 예. 어떻습니까? 지금 뭔가 6개월이면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안착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예, 맞습니다. 제가 오늘 바로 그 지점을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치즈직의 철수 6개월을 좀 들고 나왔는데요. 그간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치열하게 전개되던 국내 스트리밍 시장의 경쟁이 최근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정황이 좀 관측됐기 때문입니다. 예. 스트리밍 플랫폼 흥행을 결정짓는 건 대형 스트리머의 이동도 현재는 조금 정리가 되는 상태이고요. 이에 따른 이용자의 이동도 어느 정도는 안착된 상태로 분석이 됩니다. 트위치를 주로 이용했던 사용자들이 치즈직과 숲 중에서 어떤 플랫폼이 내게 적합한지를 선택한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시장이 고착되면서 현재 구조가 최소 1년은 이어지리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안착 수준, 마무리 수준이다. 안착한 그렇죠. 네. 느낌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가 이겼어요? 그 지점을 좀 비교를 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요소인데요. 트위치 한국 시장 철수 네이버와 숲 모두 일정 부분에서 성과를 올렸습니다. 아, 나눠 먹었다는 얘기네. 그렇죠. 네. 근데 재미있는 지점은 네. 양사의 성과가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이게 사뭇 대조된다라는 점입니다. 예. 네이버의 치즈직이 사용자 수 측면에서는 트위치의 빈자리를 꿰찼지만 수익성과 직결되는 이용 시간에서는 숲과 2배 수준의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사용자 수, 그다음에 이용 시간 이 두 개의 큰 틀이다. 보면 맞습니다. 되겠네요. 네. 당초 시장에서는 네이버가 플랫폼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기업이라 숲보단 그 치즈직이 트위치의 공백을 더 빨리 메우리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네이버는 치즈직을 내놓으면서 서비스 지향점으로 트위치의 정체성인 게임 특화 스트리밍을 내걸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트위치에서 활약한 스트리머는 물론 이용자를 대거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TV 역시 숲으로 사명을 변경할 정도로 대규모 변화에 나서면서 치즈직 못지않은 트위치 철수의 수혜를 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업계에선 도리어 네이버가 치즈직의 공백을 메운 모습이지만 실질적 사업적 실익은 숲이 챙긴 것이란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네이버가 야심차게 스트리밍 시장에 진출했지만 플랫폼 구축 투자비와 마케팅 비용 등을 고려하면 현재 실익은 크지 않은 수준이라는 분석입니다. 실속은 이제 숲이 챙겼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네. 이제 구체적인 데이터들이 이제 좀 나왔죠. 한 6개월 맞습니다. 지났으니까 예. 한번 볼까요? 네, 화면을 통해서 네. 좀 이렇게 같이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IGA 웍스라는 데이터 분석 회사의 모바일 인덱스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집계한 데이터입니다. 양사의 주요 사용 지표를 보면은 네이버의 치즈직 앱이 5월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229만 명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6월 수치이고요. 주간
주간 활성 데이터 수라서 한 주에 150만 명 정도가 접속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네. 지난 5월에는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229만 명 수준이었습니다. 네. 트위치가 한국 서비스를 철수를 공식화하기 전인 2023년 11월 사용자 수는 270만 명 수준이었는데요. 이를 고려하면 사실상 취직이 기존 트위터 사용자의 대다수를 흡수했다고 볼 수 그러게요. 있겠습니다. 일단 사용자 수는 맞습니다. 예. 예, 반대로 숲 앱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2023년 11월 그러니까 트위치가 한국 시장 철수를 공식화하기 전에는 222만 명 수준이었는데요. 2024년 5월 235만 명 수준으로 현재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그 지점이 명확하게 나타나는데요. 트위치는 지속해서 그 사용자 수가 떨어졌고 이만큼의 규모를 취직이 흡수를 한 구조입니다. 저 뚝 떨어진 이제 선 그래프가 치즈직이고 맞습니다. 그 위에 이제 파란색이 숲, 그다음에 초록색이, 연두색이 치즈직 이렇게 이해를 맞습니다. 하시면 되겠네요. 예, 사용자 수 변화에서는 숲이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취직은 급격하게 올라오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근데 사용자 수는 그 플랫폼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시장에서 사업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지표인데요. 스트리밍 시장에서도 그 성장을 기록하는 중요한 통계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사용자 수만 본다면 사실상 치즈직이 숲을 완전히 이겼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스트리밍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렇게 분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스트리머 시장의 그 팬덤 결집도 그리고 플랫폼 수익 등을 가늠하는 지표인 이용 시간 측면에선 숲의 상승이 두드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속이 낮다는 얘기구나. 맞습니다. 예. 숲 앱의 총 사용 시간은 2023년 11월 3,322만 시간에서 2023년 5월 4,207만 시간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트위치의 한국 철수를 전후해서 약 27%의 상승을 보인 겁니다. 예. 네이버 취직 역시 서비스 시작 후 빠르게 앱 사용 시간을 늘려서 2023년 5월 기준 2,281만 시간을 달성했습니다. 다만 양사의 총 사용 시간은 시장이 고착화된 현재 1.84배 정도를 보일 정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더해서 업계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건 유료 사용자당 평균 수익, 그러니까 흔히 ARP라고 불리는 수익성 지표를 끌어올 수 있는 요인인 인당 평균 시간, 사용 시간에서도 취직과 숲의 차이가 두드러졌다는 지점입니다. 올해 그 5월 기준 이용자는 취직에서 한 달간 평균 약 600분을 보내는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반면 숲 앱의 이용자는 인당 약 1,076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당 평균 사용 시간에서도 취직이 약 1.8배 뒤처지는 구조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사용자 수 측면에선 취직과 비교해 숲이 우위가 2.8% 정도에 불과하지만 수익성과 직결되는 사용 시간에서는 2배 정도 차이를 보인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두 플랫폼의 이런 차이는 최근까지도 지속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올해 6월 취직과 숲 앱의 주간 그 이용자 수 지표를 보면 사용자 수 측면에서는 취직의 우위가, 사용 시간에서는 숲의 우위가 지금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났는지 여쭤보기에 앞서서 혹시 트위치가 빠져나간 다음에 이 스트리밍 시장 자체의 사이즈는 성장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체입니까? 아니면 하향입니까? 최근에 스트리밍 시장은 글로벌,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리하게 성장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나라상도 글로벌 추진하게 되면서 파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사실 실속이 2배 가까이 차나면은 숲이 사실 완승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차이 때문에 이렇게까지 수익성 측면에서 2배 가까이 차이가 벌어진 거라고 보세요? 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취재했던 다양한 전문가들의 말을 좀 종합하면은 트위치가 한국 서비스 종료 후 진행된 양사의 운영 방식에서 기인한 현상이라고 좀 분석이 됐습니다. 네. 네이버는 게임 특화를 방향성으로 잡았지만 숲은 컨텐츠 다각화에 집중하면서 각기 다른 수혜를 봤다라는 분석인데요. 네이버와 숲 모두 트위치의 공백을 노렸지만 접근 방식에선 사뭇 그 다른 결과를 보인 셈입니다. 취직 역시 그 서비스 초기엔 게임 특화에 중심을 둔 다양한 컨텐츠 생태계 구축을 지향점으로 삼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시범 서비스 출시 20일 만에 일부 스트리머의
우길기 노출이나 선정성 등 일탈 행위가 나오면서 관리 미흡의 구설에 오른 바 있습니다. 예. 이는 네이버 기업에 대한 전체적인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회사는 이에 따라서 치지직을 점차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예. 이런 운영 기조는 지난 5월 9일 치즈직의 정식 출시 이후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관측이고요. 네이버가 치즈직을 내놓으면서 다양성 측면에서는 손해를 봤다는 이런 구조가 형성이 됐습니다. 대신 게임 관련 스트리밍 서비스의 기능을 대폭 고도화하면서 이용자를 끌어모은 것은 이제 확인되는 사례로 좀 분석이 됩니다. 기존 트위터의 포지션인 게임 특화 플랫폼이란 평가를 스트리머와 이용자로부터 받으면서 그래도 습과 양강 구도는 형성을 했다라는 성과를 올렸다는 게 이제 공통된 관측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20년간 스트리밍 산업에서 이제 사업을 영위해온 숲 역시 수혜를 입었는데 숲은 그간 오랜 시간 사업을 영위하면서 고유의 문화를 형성했고 여기에 기존 스트리머가 녹아들면서 사용자 시간이라는 그 성과를 올리는 데 성공을 했다. 이런 분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예, 숲이 트위치 한국 철수 이후 적극적으로 스트리머 영위에 나섰고 합류한 이들은 현재 숲의 컨텐츠에 맞춰서 이제 생태계를 꾸려가면서 이제 사용 시간 확대라는 성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분석하는 시각이 좀 우세했습니다. 그 아까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프리카 TV가 그 별풍선 이게 되게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부가가치가 높은 수익원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네. 숲으로 이름이 바뀌면서도 마찬가지로 그 작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고 그 사실은 기사화되는 거 보면 뭐 별풍선을 누가 뭐 몇억 뭐 몇십억 이런 식으로 기사화되는 건 그것만으로도 숲한테는 그렇죠. 아프리카 사업적 TV한테는 성과만 보면은 네, 그렇죠. 마케팅 네.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용자 수도 물론 중요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돈을 쓰느냐.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숲이 치즈보다는 분명히 낫다 이 말씀을 예, 하는 건데 맞습니다. 오랫동안 접속을 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충성도도 있고 팬덤도 그렇죠. 있을 거고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실제로 숲 같은 경우는 실적에 어떻게 연결이 되냐 수치가 결국은 특히 맞습니다. 상장사니까 중요한 예, 거잖아요. 예. 그 지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익성과 직결되는 사용시간 측면에서 상승을 이룬 숲은 올해 1분기에 매출 949억 원, 영업이익 285억 원을 각각 기록했는데요. 트위치 철수에 따른 수혜가 완전히 본격화되지 않았을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매출은 30% 성장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55%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률도 전년 동기 대비 4.77%포인트 상승한 약 30%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10개를 10이란 매출을 올리면 30의 이 영업이익을 남겼다는 의미입니다. 숲은 특히 이 기간 전체 매출의 82.9%에 해당하는 약 787억 원을 플랫폼 사업 부분에서 올렸는데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0.11% 상승한 수치입니다. 플랫폼 사업 부분의 매출은 흔히 별풍선으로 불리는 플랫폼 내 기부경제 선물과 유료 아이템 상품인 큐뷰 등에서 나오는데요. 트위치 철수에 따라 사용 시간이 급증했다라는 점이 실적 상승을 이끌었다는 점을 정황적으로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실적 이외의 지표에서도 좀 상승이 좀 나타나는데요. 숲이 자체적으로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플랫폼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월 평균 채팅 횟수는 약 4억 회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트위치 서비스 중단과 사명 변경이 이루어진 지난 3월에는 채팅 수가 4억 2천만 회를 이제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예. 1초마다 약 154번의 채팅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특히 트위치에서 활동하던 한 버추얼 스트리머가 숲에서 방송을 처음 진행했을 당시 1초에 무려 789회의 채팅이 올라오며 역대 초당 최대 채팅 횟수를 다시 쓰기도 했는데요. 트위치 철수의 수혜가 간접적으로 어떻게 수혜로 나타났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 올해 또 1분기에 숲에서 최초로 방송을 켠 스트리머도 직전 분기에 대비해서 57% 증가했고 지난 2월에는 숲에서 최초로 방송을 시작한 스트리머 수도 6천 명을 돌파하는 성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1초에 700번 넘게 채팅이 가능해요. 그렇죠. 네. 그만큼 이제 적극적으로 사용자들이 그러니까 참여를 한다는 얼마나 방식입니다. 뭐 좀 막 서버가 좀 막 불이 났겠네요. 네.
이제 1분기 성적표를 봤는데 좋고 잘하고 있다라는 게 수익으로 연결되고 있고 아까 정 기자 말씀은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다라고 맞습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상장사 입장인 이 수배 입장에서 봤을 때 2분기 성적표 1분기보다 더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가가 더 올라가려면 네. 2분기 성적표에 대한 뭐 컨센서스가 나왔습니까? 네, 좀 그 부분도 좀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트위치가 철수한 게 지난 2월이고 올해 6월까지도 숲의 사용 시간에 우위가 나타났으니까 직접적인 수혜는 2분기에 더 두드러졌을 겁니다. 아직 그 실적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구체적인 숫자를 확인한 건 아니지만 증권사들은 숲의 2분기 실적을 모두 다 상승하리라고 점쳤는데요. 예. 네, 금융정보업체 F인 가이드가 집계한 숲의 올해 2분기 컨센서스는 매출 1,044억 원, 영업이익 288억 원입니다. 증권사들은 숲이 올해 2분기에 전년 대비 매출은 20.4%, 영업이익은 22.03% 상승하리라고 점쳤는데요. 예. 지난달 숲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해외 시장에서 내놓기도 하면서 사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과 실적 상승 전망 등이 좀 맞물리면서 주가는 최근 예. 52주 신저가를 써내면서 고공성장하는 모습인데요. 지난해 7월 6만 원대까지 빠졌던 숲의 주가는 트위치 철수 발표 이후 상승하기 시작해서 최근엔 13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네이버 취지인 얘기 좀 해보죠. 네, 네이버가 주가가 되게 부진하잖아요. 네. 사실은 그렇죠. 상반기에 네카, 네이버, 카카오 투자했던 분들 뭐 주가가 30~40%씩 빠져가지고 맞아요. 굉장히 시름에 차이신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이 네이버 취지 물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게 좀 잘 돼서 아프리카 TV처럼 돈을 좀 뭐 이렇게 막 뭐 분기에 뭐 1,000억대 영업이익 뭐 200~300억대 이렇게 내기를 당연히 내부적으로는 바랄 것 그렇죠. 같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취지직은 어떨 것 같으세요? 네, 그 취지는 역시 트위치의 정체성인 그 게임 특화 스트리밍 예. 플랫폼에서의 그 자리를 지금 일단은 잡은 상태로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비교적 서비스 초기인 만큼 수익성보다는 생태계 확장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예. 네, 현재는 회사는 현재 50억 규모의 창작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스트리머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파트너 스트리머를 대상으로 콘텐츠 제작비를 지원하고 채널 노출 기회 등을 확대하면서 이제 스트리머를 좀 그 플랫폼 내에 좀 네. 안착시키려는 이제 시도입니다.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좀 이어지면서 취직에 합류한 파트너 스트리머는 프로게임 선수를 비롯한 현재 140명 정도에 달하는데요. 그만큼 생태계가 좀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 취직의 최대 강점으로는 국내 최대 플랫폼인 네이버를 활용할 수 있다는 데에 있는데요. 예. 이미 네이버 카페 그리고 네이버 페이 검색 노출은 물론 네이버 내 짧은 영상 콘텐츠 플랫폼인 클립 등과 취직이 연계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른 이용자 유입은 다양한 수순이고요. 예. 수익화 전략 역시 순차 확대하는 모습인데요. 네이버는 지난달에 취직의 중간 광고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간 광고를 영상 시작 전에만 틀었는데 보다 노출 빈도를 높여서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네이버는 취직의 중간 광고를 도입하면서 이용자가 광고를 보지 않아도 되는 제거 상품도 함께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확장 전략을 펼치고는 있습니다만 스트리밍 시장 그 초기에 불거진 다양한 논란 때문에 콘텐츠 측면에서 다각화를 이루지 못했다라는 점은 글쎄요. 네이버의 취직의 한계로 꼭 지적되기도 하는데요. 트위치가 국내 시장에서 철수한 건 결국 게임 스트리밍만으로는 수익성을 담보하지 못해서인데 그렇죠. 예. 네이버 취직이 게임 특화로 플랫폼 성격이 굳어진다면 구조적으로 확장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네이버가 그걸 잘 알겠죠? 그렇죠. 네. 마지막으로 한 시간이 저희가 다 돼서 짧게 한 말씀만 듣겠습니다. 네이버가 취지직이 순만큼 나중에 돈을 좀 벌 것 같으십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그 2월 달에 트위치가 철수하면서 대형 스트리머에 대한 그 계약이 보통은 이제 1년 정도로 이루어지니까 예, 연내에는 현재 고착화된 숲의 우위가 좀 유지가 될 전망이 우세하고요. 다만 그 중요한 거는 내년 2월인데 그 대형 스트리머가 계약이 종료되고 숲에서 활동하는 네. 스트리머들이
취직으로 대거 이동한다면 다시 한번 올해 초와 같은 시장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함께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게 수바한테는 방어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죠. 변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주가한테 네. 실적에도 네. 만약에 그때 잘 지키지 못한다면 수배에 지금 일어났던 주가 상승이나 실적 상승세에 뭔가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맞습니다. 그런 근데, 변수가 있을 수 있다. 네, 반대로 숲도 역시 마찬가지로 취직에서 활동하는 스트리머를 영입할 수 있는 가져오면 겁니다. 더 성장할 수가 있는 그렇습니다. 거고. 알겠습니다. 조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 초반의 상승분을 반납하듯이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초반과 달리 좀 하락을 좀 이어가면서 강보합권을 현재 유지하고 있는데요. 장 초반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현재 코스피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가 다 빠져나가 있는 모습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 관련 시가총이 상위권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장 초반 상승세를 좀 이어갔지만 다시금 하락을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현재 장 초반부터 좀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빠져나간 이유 같은 경우에는 한번 살펴보자면 현재 매집되고 있는 매물, 물량들이 좀 이동한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현재 바이오와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돼서 매물대들이 좀 나올 수 있으니 조금 매집을 해놓는 현재 모아가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모아가셨던 분들 현재 상승세 나왔죠. 자, 금일 장이 조금 하락이 나온다. 자, 일부 물려 있거나 본전 정도 오신 분들의 매물대가 조금 나오고 있는 현재 시장이다라고 조금 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차트도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차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모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거는 현재 보이고 있는 모습처럼 수렴하고 있는 구간에 현재 도달을 했는데요. 자, 이 구간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앞으로 손바뀜이 일어날 겁니다. 현재 큰 폭으로 올랐던 종목들에서 현재 저평가되어 있고 실적 좋은 그리고 테마가 돌아올 종목들로 조금 수급이 이동할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현재 강보합권, 약상승 구간에 있지만 상승 종목은 400종목, 그리고 하락하고 있는 종목은 1,100종목이 현재 있습니다. 1,100종목이나 하락하고 있고 400종목밖에 상승하지 않고 있는 이 시점에도 약상승 현재 구간에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이제 매집 그리고 매수세가 한쪽으로 몰린다. 금일 같은 경우에는 HLB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코스닥 상위 종목에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매집이 쏠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코스피도 200 종목 정도는 현재 상승, 그리고 600 종목 정도는 하락이 나오는 일부 쏠림 매수 현상이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매수세가 이동하는 이유는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현재 주가의 증시의 상승을 일으키고 있는 종목들은 세력주가 아닙니다. 시가총액이 상당히 높고 무거운 종목들이기 때문에 일부 소량 매집으로 인해서 주가를 상승하기는 어렵다. 만약 이 종목, 그리고 무거웠던 바이오 종목, 2차 전지 종목, 지금 저가에서 지금 곡소리 나고 있는 시청자분들, 매수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미 저가에서 본전 오면은 정리하시기 바쁘실 텐데요. 제 생각에는 지금 세력 그리고 외인들도 현재 지금 저가에 실적이 좋은 바이오 2차 전지 종목들을 매수하려고 시도하고 올렸다가 현재 매물대가 나와서 약간 조정이 나온 금일 윗골이라는 장인데요. 이 지점에서는 세력주 아닙니다. 조금 횡보가 있더라도 조금 기다리시고, 없으신 분들은 조정 나올 때 조금 더 담아서 모아가는 시기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증시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신입수석 벤자민 투자연구소 소장과 함께 또 매트 토크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금융주가 세네요. 저번 주인가 메리츠 금융지주 한번 얘기하셨잖아요. 했을 때 예. 그날 샀어야 되는데 그걸 오늘 폭등하고 있습니다. 속으로만 하시지. 어쨌든 주가 좀 금융주들이 사실 어제 이번 주 제가 들어서 사는 거 굉장히 말고 좋고. 여러분들이 사셨어야 되는데 사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사라고 직접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근데 그게 손이 잘 못 가는 이유가 이게 있잖아요. 친구들 중에도 예를 들어 잘 노는 친구가 있고, 어떤 애 공부 잘하는 친구, 여러 사람 있잖아요. 네. 막 말 잘하는 친구가 있고, 수더분한 친구가 있고, 그런 애 있잖아요. 우리 인사이드 아웃 2 요즘에 어른들도 많이 보신다던데. 네, 네. 그러니까 기쁨이 같은 애가 있고, 소심이 같은 애가 있고, 당황이 같은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당황이 같은 애가 기쁘면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주도 아니 맨날 우리가 몇십 년 동안 봤는데 분명히 재미가 없고 따분하고 움직임이 거의 없고 이런 애가 갑자기 가면은 뭔가 의심스러워서 처음에 손이 안 나가서 하다가 그냥 놓쳐버리는 약간 지금 그런 케이스가 지금 뭐 주가 되고 보니까 세네요.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을 때 됐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금융주는 뭐 죽을 건 아니고 이게 사실은 감춰져 있던 매력이 좀 발산을 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오늘 장 초반에는 2차 전지가 강했었는데 지금 오히려 진득하게 지금까지 더 이어가고 있는 거는 금융주다. 지금 2차 전지는 초반에 기세가 꺾이고 있고요. 점심으로 갈수록. 예. 지금 금융주는 오히려 불이 붙어서 지금 거의 상승률이 엇비슷해졌습니다. 예. 지금 제가 방금 전까지 봤는데. 다시 한번 보죠. 예. 하나가 오히려 6% 엇비슷하거나 넘게. 역전됐어요.
그러네요. 지금 뭐 지금 5, 6%다 올라가네요. 지금 저런 모습이 굉장히 좀 그리고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우리나라가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골드만삭스처럼 이제 뭐 아예 그냥 투자 회사로 이제 나아가고 있는 어떤 초기 단계라고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예 또 뭐 은행, 증권, 보험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전 부분으로 지금 다 영향력이 미쳐가고 있어요. 이 결국은 어쨌든 정부가 연초부터 계속해서 네. 힘주는 이 밸류업 딱히 뭐가 뭐 그게- 손에 잡히는 건 없어도 네. 이렇게 이거는 봐야 또 뭐 되는 정부가 거예요. 너무 이게 또 자기네 100% 성과다 또 이럴까봐 좀 걱정스럽긴 한데 근데 어쨌든 물론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뭔가 분위기 조성은 됐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근데 뭔가 그 요소가 몇 %인지는 모르겠지만 다 이게 조합이 돼서 어우러져서 이 결과가 지금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뭐 대표적인 PBR주죠. 제가 저평가주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네. 저평가주를 얘기하려면 정말 이런 세상 속에서는 저평가라는 게 만약에 발표가 되자 알려지잖아요. 순식간에 그건 이성적으로 정당한 가치를 찾아가게 됩니다. 네. 근데 10년, 15년, 20년 동안 제자리라는 것은 그게 정당한 평가라는 거예요. 저평가가 아니죠. 그게 시장의 냉정한 10년 동안 금융주에 저평가라는 게 대한 말이 안 시선이다. 되죠. 예. 만년 유망주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52배가 지금 코스피 200 금융 섹터의 PBR이 0.5. 그러니까 주당 순 자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쉽게 말해서 그냥 지금 폐업을 하고 주식이고 뭐 갖고 있는 걸 다 팔아도 네. 지금 주식 가치가 그 절반밖에 되지 않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뭐 항상 만년 저평가라고 얘기 드렸지만 제가 말하는 게 저평가가 아니었다면 이게 저평가라는 인식과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위치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러면 이제 이걸 저평가에서 제자리 찾기라고 이젠 말할 수가 있죠. 움직일 때, 안 움직일 때 매번 무슨 매년 저평가라고 얘기해봐야 그거는 그 사람의 정당한 평가이자 이 종목들, 섹터의 정당한 평가였던 거죠. 그래서 그 밸류업에서 지금 조금 더 강화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준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서 요즘에 운영위원회가 뜨겁잖아요. 거기서 네. 엄청 싸움이 일어나고 있고 네. 맨날 중계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밸류업의 핵심적인 세제 지원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ETF도 출시될 계획이다. 물론 우리가 뭐 BBIG ETF니 이런 거 많이 봤지만 사실 큰 효과를 못 얻었지만 어쨌든 정부가 할 수 있는 뭐 적극적인 건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맞춰서 여기도 줄딱동기 얘기가 또 나오는데 기업이 뭔가를 해줘야지 또 맞장구가 치잖아요. 그러면 네. 또 자사주 소강 러시. 네. 이게 해외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항상 한국 주식의 불만이 이거였거든요. 애플이 물론 워렌 버핏이 많이 갖고 있다는 것도 있지만 애플은 매년 자기의 잉여 현금을 갖다가 그걸 어디다 쓰냐면 배당을 하기보다는 그때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배당을 네, 하기보다는 배당보다 자사주를 사서 다 불태워줘요. 그걸 소각하는 계속. 거.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벤치마킹 해라 했는데 그렇게 안 하더니 갑자기 짰나요? 1월 달에 미래에셋증권, 하나금융지주, KB금융, 우리금융지주, 메리츠금융지주 이렇게 순차적으로 자사주 소각 계획을 싹 다 발표했습니다. 혹은 근데 여기서 또 저기가 있으신 분은 옛날에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은 옛날에도 자사주 매입은 많이 공시가 됐었는데 그 생각이 들 거예요. 자사주 옛날에 매입하고 소각이랑 다른 거니까. 자사주 매입을 했는데 소각 단계 전에 멈춰버려요. 그렇죠. 그럼 그걸 어디서 썼냐?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은 왜 했냐면은 주주 환원 좀 제발 해라. 그리고 배당도 또 안 했어요. 배당은 왜 못했냐면 우리나라가 IMF를 겪고 난 뒤에 항상 위험 때문에 충당금을 쌓으라고 한 거예요. 나라에서. 그렇죠. 너네 금융회사들은 배당이고 충당을 뭐고 투자자가 쌓아야죠. 예. 충당금 쌓아라. 위험 대비해서. 그러니까 그걸 핑계로 또 배당은 안 했어요. 근데 뭔가 보여줘야 되니까 자사주 매입은 공시를 했어요. 근데 자사주 매입한 다음에 소각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게 그걸 어디다가 썼냐면 자사주 매입을 하면 일단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어져요. 근데 자사주를 다시 남한테 팔잖아요. 의결권이 부활해요. 그래서 그걸 누구한테 팔았느냐? 주주총회 때 자기 손을 들어줄 백기사한테 판 거죠. 네. 금융주는 크게 변화하는 게 싫은 거예요. 이거 네. 자체가 이 금융권 자체가 원래 카르텔이 그렇기 때문에 백기사한테 자사주를 넘겨버렸죠. 결국 주주들한테 환원된 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뭐 그런데 주가가 그 이번엔 모양이죠. 분위기가 틀린 거죠. 만약에 이번에도 이렇게 자사주 계획 발표해놓고 매입만 하고 소각을 안 한다? 지금 이렇게 다 금융주에 집중을 하고 밸류업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퍼지고 있고 주식가가 오르고 있는 가운데 그런 일탈 행위를 하기에는 네. 굉장히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니까
우리가 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포워드 가이던스, 그러니까 향후 실적 기대 그게 어느 정도로 나올 거냐, 이게 전망치에 대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밸류업도 좀 많은 금융회사들이 주주환원 정책을 강하게 하겠다, 말씀하신 대로 자사주 매입에서 그치지 않고 소각을 해서 주주 가치를 높이겠다 등등등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제 시장의 기대치는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그만큼의 기대치를 충족 못 시켜주면 이게 또 새로운 또 악재로 작용을 해서 오히려 주가를 또 힘들게 하는 그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걱정스러운 게 정부 밸류업 정책 좋은데 일본이 그걸 해서 좀 뭐 작년 올해 굉장히 재미를 보고 있고 근데 일본은 사실은 좀 강제적으로 끌어당겼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정부에서 자율적으로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어느 정도까지 먹힐 것이냐 저는 이게 조금 약간 걱정스럽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이게 잘 되기만 하면 이게 더 좋은 거죠. 그러면 강제적으로 하기보다는 지금 기업 자발적으로 이끌어내서 이걸 간다면은 더욱 더 좋은 효과가 나요. 건데 예. 근데 지금 이 지금 보시면 미래에셋 증권부터 시작해서 거의 모든 우리가 내놓으라는 간판급이 다 자사주 소각을 발표했잖아요. 자사주 소각 발표뿐만 아니라 주주 환원 정책을 내놓듯이 경쟁하듯이 지금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전처럼 무슨 블러핑을 한다? 저는 이거는 지금 불가능한다고 봅니다. 완전 찍힙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는. 옛날처럼 금융주가 포커스가 안 맞춰줄 때 솔직히 이걸 다루지 않았죠. 다 성장주를 다뤘지 누가 이걸 성장주로 생각합니까? 금융주를. 네. 그렇기 때문에 다루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런 뭐 그 자사주 매입을 블러핑으로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묻히고 이랬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포커스가 집중되어 있을 때 만약에 그런 행동을 혼자가 한다면은 혼자 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죠, 지금 뭐. 이번에는 예. 그걸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번엔 대부분 자사주 매입 소각으로 이어질 것 같고 긍정적인 효과로 발현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가가 말해주고 있거든요. 하나금융지주나 우리금융지주나 KB금융지주를 보면은 지금 몇십 년간의 박스권을 돌파하거나 돌파 시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 얘기는 지금 누구의 수급이 주도를 하는지는 다들 다르고 정확히 몇 퍼센트가 외국인이, 기관이, 개인이, 큰손이 누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게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10년, 15년 동안 변하지 않던 모습이 기술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 이게 증거입니다. 이게 진퉁이라는 증거. 그러면 지금 이게 이제 금융주에서 일단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다가 보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좀 우리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국장에서 떠나서 미장으로 간다 이런 얘기들 참 올 초부터 많이 해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만 이런 밸류업 정책이 그게 강제든 뭐 자율이든 해서 이렇게 금융주에서 좀 발현되는 것처럼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미국으로 떠나는 거, 미장으로 이렇게 많이 몰려가던 이런 어떤 개인 투자들의 흐름이 국장으로 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돌아올 수 그럴 있을까요? 수도 있죠. 그렇게도 왜냐하면 보세요? 금융주를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가 없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그다음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비자 카드 주가를 보세요. 초장기적으로 계속 상승합니다. 맞아요. 우상향이 계속 되니까 사는 거죠. 장기 투자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굳이 거고. 걔네는 엔비디아니, 브로드컴이니 이런 화끈한 성장률을 안 가더라도 그렇죠. 테슬라까지 안 가더라도 비자 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만 갖고 있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이 거기서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는 삼성카드 주가를 그 비자 카드랑 비교해 보세요. 정말 열불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KB금융, 우리금융지주는 15년짜리 박스권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말은 뭐 골드만삭스니 뱅크 오브 아메리카처럼 뭐 그 종합 금융 지주회사로 간다 얘기만 했지 그냥 간판만 달았지 안에 인테리어니 뭐 종업원이 아무것도 안 바뀐 거예요. 그냥 간판만 새로 달아가지고 딱 손님이 열고 네. 들어갔더니 아무것도 아니니까 다 떠나버리는 거죠. 그러면 근데 지금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네. 조금 돌아올 가능성도 있는 거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밸류업이 어쨌든 얼굴 마담 역할을 이제 금융주가 좀 일단 현재로서는 잘 해나가고 있는 거다. 근데 금융주 한 섹터만 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는 사실은 그렇게 우리 투자자들을 다시 국장으로 데려오기는 힘든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제가 계속 이 얘기는 하지만 아직도 미국장에 250만 원 이상부터는 초과 부분이죠. 초과 부분부터는 양도소득세 25%가 예, 세금 나와요. 세죠. 예, 그러니까 예. 그때 말한 대로 예를 들어 5억으로 1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하면은 1억 원에서 2,500만 원이 날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런 어떤 저기 핸디캡이죠. 골프로 치면 핸디캡을 쥐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한다는 거는 그 이상의 어떤 저기가 있는 거죠. 베네핏이. 그렇죠. 그만큼 수익을 더 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가는 그거를 거죠. 지금 예. 나오는 지금 뭐 제가 텐션이 높아서 굉장히 이게 막 더 크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사실 끌어당기기가 어렵죠. 그리고 뭐 금융주뿐만 아니라 자동차들도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맞아요. 현대차를 중심으로 힘을 그렇죠. 더 실어주고는 있지만 솔직히 지금 젊으신 특히나 그래요.
젊은 층이 지금 처음에 주식을 시작할 때 다 미국 주식을 시작하는 이유가 아버지, 어머니 세대에 그걸로 고생하는 모습을 자기가 학생 때 봐왔거든요. 내가 돈이 생기면 저건 안 할 거야 하고 처음에 손댄 게 다 그리고 쉽게 더 투자를 할 수 있게 됐고 사실 이거를 예. 완전히 끌어당기려고 하고 있는 부족해 보여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거죠. 국장에 워낙 실망을 했지만 그래도 내가 여기 아직도 돈이 많이 있고 나는 이제 좀 중장년층 이상으로 가서 새롭게 도전하는 걸 꺼린다. 저도 그래요. 나이가 먹으면 새롭게 피가 이제 끓는 게 죽기 맞아요. 때문에 새롭게 도전하는 게 좀 그래요. 그래서 남아 있으신 분들에게는 어떤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 뭐 우리나라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 뭐 바이오주도 뜨겁고 좋아요. 근데 보시면은 상패당하는 게 수두룩하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이면서 조금 그래도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뭐 특정 종목밖에 찝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섹터가 다 좋은 게 없으니까. 예를 들어 맥쿼리 인프라라던가 한국기업평가라는 종목은 고배당을 주면서 시세 차익을 주는 거의 세 손가락 안에밖에 다 들지 않은 종목입니다. 몇 개 안 되죠. 지금 표 보세요. 맥쿼리 인프라 한국기업평가는 고배당을 주면서도 지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한 골드만삭스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런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시세 차익을 얻으면서 배당까지 받는. 근데 그런 식의 주식이 만약에 지금 아까 말한 금융주로 확산이 된다고 하면은 조금 더 우리가 그 국내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에 있으신 분들에게는 다른 대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왜냐하면 사실은 그 지금 9대 1의 이 상황이 이 한쪽으로 너무 편중된 게 꼭 5대 5가 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나 뭐 종목이나 이게 어쨌든 글로벌 시장이 훨씬 더 많은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9대 1이라는 이 너무나도 편중된 이 구조는 좀 밸런스를 좀 맞춰야 될 필요는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제가 1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 보시기에는 금융주 지금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되니까 이제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닌가? 또 들어가면 또 혹시 또 낚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들어가도 큰 부담 없다고 그렇죠. 보시는 항상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방송에서 특징적인 종목이 나오면은 이미 그 특징이 완성이 되어서 특징주를 뽑아내질 정도면 어느 정도 올랐기 그렇죠. 때문에 특징주인 거예요. 뭐 내려가서 특이하게 폭락한 주식을 다룰 때도 있지만 대부분 급등한 주식을 특징주로 다루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한 대로 10년짜리, 15년짜리 박스권이 돌파되고 있다는 거죠. 메리츠 금융지주는 이미 먼저 선도적으로 갔어요. 그랬죠. 그다음에 예. 지방금융지주 중에서는 JB금융지주가 시중은행으로 될 가능성이 있으면서 저런 것들은 미리 갔어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4대 시중은행 금융지주 회사라던가 아니면은 제일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약간 저기 마이너로 했던 보험주 같은 경우. 보험주도 요즘에 예, 좋아요. 이런 것들이 네.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뒤늦게 들어가도 원래 이 스타일이 조금 느립니다. 금융주 중에 그나마 빠른 것들이 속도가 메리츠 금융지주 속도예요. 그러니까 조금 느리신 분도 따라갈 만하지 않나요? 바이오주나 2차 전지는 그 속도에 못 맞추세요. 그건 어렵죠. 예. 못 맞추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느리고 내가 중장년층이고 나는 국내 주식에서 그냥 승부를 보고 나는 뭐 자녀에게 증여하고 끝나겠다 이러신 분들도 지금 이 금융주의 속도는 지금 빠르게 불이 붙었지만 금융주의 특성 자체가 거북이의 걸음걸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북이가 좀 빨라진 것 정도는 따라잡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접근해도 된다. 예, 저도 그 부분에서 좀 공감을 하는 게 올 상반기에 지금 특히 이제 자영업자들 중심으로 연체율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1%가 넘었는데 연체율이 1%가 넘었다는 거는 되게 심각한 거거든요. 근데 그 이금융이라든가 뭐 이런 그 상호금융 이렇게 작은 뭐 이런 데들은 좀 더 심각한데 그 말씀하신 4대 금융주, 5대 금융주를 주시면 소위 말해 대기업이죠. 금융의 대기업들은 연체율 관리도 잘하고 어쨌든 대출이자 마진이 있으니까 그것도 꾸준하고 실적은 항상 좋았습니다. 좋으니까. 그러니까 뉴스 타이틀에 맨날 그게 무슨 맞아요. 뭐 저기 고객들 빚으로 뭐 잔치를 벌였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수익 실적이 문제가 아니었던 게 재무제표는 좋아요. 그러니까 욕은 먹지만 사실은 살림은 재무제표는 잘하는 좋은데 안 거죠. 올라가는 거는 이런 이슈가 그렇죠. 없었던 거예요. 예, 재미가 없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재미가 있어졌기 때문에 근데 재미가 있어서 들어가려고 하면은 맨날 늦었던 게 바이오 2차 전지 반도체는 재미가 있어서 들어가려고 네. 하면은 손 느리신 분들이나 못 자꾸 따라가죠. 나이 얘기를 해서 근데 저도 그래요. 나이가 들면 손이 느려져서 스포츠 선수들도 은퇴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네. 그런 건 당연한 수순인데 그런 속도라도 그런 박자감과 리듬감이라도 지금 금융주의 속도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슈가 떨어져서 이제 재미가 시작되고 사람들이 주위에서 재밌다고 하고 내가 이제 늦은 거 아니야?
해도 얘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식 시장에서 다른 대안이 하나 생긴 거예요. 예. 조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올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실적이 뒷받침되느냐입니다. 예전에는 기대감 가지고 좀 갔다가 바로 빠지는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할 만한 회사가 마땅치 않았던 건데 지금은 특히 올해는 실적이 뒷받침이 되면 떨어지더라도 덜 떨어지고 올라갈 때 더 올라가는 이런 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금융주가 과연 이제 그렇게 탄력이 붙는 그런 섹터로 이제 거듭날 수 있느냐? 소장님 말씀대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실적은 뒷받침되고 있고 그거는 오랫동안 검증이 됐다. 이렇게 금융주 얘기를 좀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오늘 박순혁 작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일단 2차 전지 쪽 얘기 좀 해보려고요. 예. LG엔솔이 어제 두 가지 좀 이슈가 있더라고요. 르노 쪽 그 배터리 부문에 LF 배터리 공급하겠다 요 소식이라 예. 또 호주 쪽에도 리튬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예. 전해졌는데 이거 어떻게 판단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LFP 초반에 작년에 이제 그 2002 담당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무슨 얘기했냐면은 이제 앞으로 저가 차량은 이제 LFP가 대세가 될 거고 LFP는 이제 중국이 잘하니까 네. 이제 우리 그 K 배터리는 큰 위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거 못 배워 먹은 얘기다 라면서 얘기하면서 이제 LFP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네. 이제 우리가 금방 이제 할 수 있다는 말씀드렸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제 IRA나 이제 유럽의 CRMA 규정 때문에 이제 LFP를 쓰더라도 한국산을 쓸 수밖에 없을 거다 네.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게 지금 현실로 나타난 거죠. 네. 이제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LFP뿐만 아니고 뭐 NCM 뭐 그다음에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뭐 하이망간이든 네. 뭐 어떤 형태의 배터리든 간에 유럽에서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전기차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한국 배터리를 장착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포드가 CATL이랑 LFP 쪽 하려고 하다가 무산됐고 그럼 그 정도 우리가 또 먹을 수 있겠네요. 결국 그렇죠. 이런 수순으로 가게 그렇죠. 되면.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알겠습니다.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리튬 정강 확보하는 거는 이제 지금 리튬 가격 많이 좀 떨어져 있을 때 예. 이럴 때 이제 장기 공급 계약을 맺어야지 좀 싸게 맺을 수 있으니까 이제 뭐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지금 약간 이제 전기차 쪽이 슬로우하고 돼 있긴 하지만 앞으로 전기차의 미래가 이제 다들 좀 밝게 보고 있다 하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고 저희가 오늘 하려던 얘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기 팬심에는 불황 없다. 하이브 투자 매력은 우리가 이렇게 꼽아봤는데 예. 그 뉴진스의 아주 한이 영상이 예. 인기 뭐 급상승 동영상 예. 며칠째 그렇게 계속 되더라고요. 일본 쪽에서 인기가 상당한가 보죠. 예. 그게 이제 저기 민혜진 대표가 애초에 이제 그 계획을 하고 이제 터트린 거여서 사실은 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의도치 않게 터지는 경우도 있고 이제 계획을 통해서 이게 터질 수밖에 없게끔 사전 작업을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터트리는 경우가 있는데 전자의 경우에 이제 우연적으로 터지는 경우에는 이게 반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뭐랄까 기업 가치라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조금 그렇지만 계획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대박을 자꾸 터뜨릴 수 있다는 거는 그게 이제 그만큼 그 민희진 대표의 이제 기획력이 네. 대단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는 민희진 대표가 사례라고 할 수 확실히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미 많이 증명한 것 같긴 한데 덕자라인 건 너무 확실해서 예. 그러한 수순에서 이제 이런 프로젝트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뉴진스가 그 도쿄돔에서 공연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여기에 진입하는 게 사실 예전에 거슬러 올라가고 동방신기 이때 엄청 오래 걸렸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막 단축되는데. 예. 그거 한번 잠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뉴진스는 다 계획이 있구나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예. 이게 이제 이번에 그 푸른 산호초가 대박을 치는 바람에 원래는 이 계획이 없었던 일정이 잡혔어요. 이제 7월 6일 날 리본 텔레비에서 이제 8시간 동안 생방송하는 이제 여름에 한 번씩 방송하는 예. 그러니까 NHK 이제 청백과합전은 이제 다들 좀 잘 아실 텐데 네네. 그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름에 이제 니폰 텔레비라는 데서 8시간 동안 이제 일본의 유명 가수들 총출동시켜서 이제 생방송 공연하는 아주 중요한 이제 여름 대축제 같은 여름 그런 대축제 같은 겁니다. 거군요. 예. 뮤직데이 2024라고 네. 거기에 지금 이제 저기 파마니 푸른 산호초를 이제 공연하는 걸로 지금 이제 앵콜 공연하는 걸로 초대가 됐고 네. 플러스에서 이제 그 혜인이 다케우치 마리아하고 플라스틱 러브를 이제 또 같이 공동 듀엣을 한 게 있는데 그렇게 이제 두 곡을 지금 이제 선보이게 됐고요. 요 7월 6일 날 이제 요 생방송에는 저기 이 뉴진스뿐만 아니고 원래 예정이 돼 있었던 이제 에스파 그다음에 이제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아일리도 출연 같이 예정으로 나가는군요.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끝나고 난 다음에 24년 10월 29일 날 정규 앨범으로 뉴진스가 컴백을 하고요. 여기는 아마 많은 음악, 이번보다 이제 더 힘을 써서 나오겠죠. 그 음악을 다 바탕으로 해서 25년에 월드 투어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제 그런 일정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스타트를 이번 도쿄돔 출격으로 잘 끊었다 이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는데요. 예, 이게 이제 중간 다리에서 아주 좀 중요한 이제 뉴진스 입장에서 보면 네. 아주 중요한 뭐 행사 같은 이제 그런 네, 거였는데 네, 네. 이제 여기서 완전 초대박을 침으로 인해 갖고 22년 5년 월드 투어까지 이제 자연스럽게 연기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에 이제 도쿄돔 공연 K-팝 걸그룹에서 한번 보시면 걸그룹에서 이제 최초로 도쿄돔 공연을 한 거는 카라예요. 카라의 이제 미스터 열풍이 이제 그때 대대적으로 있어갖고 그래서 2013년 1월에 처음에 이제 도쿄돔 입성을 한 걸그룹이 됐고요. 이게 이제 5년 10개월 만에 걸린 거고 그 다음에 소녀시대, 그 다음에 이제 2019년에 트와이스, 블랙핑크, 에스파, 뉴진스 이렇게 이제 되고요. 예. 1년 데뷔 시점으로부터 1년 11개월 만에 이제 뉴진스가 자리에 선 거는 이제 가장 빠른 최단 기간이고 그다음에 이제 요번에 그 도쿄돔 중에 그 시야 제한석이 있거든요. 네. 예, 시야 제한석까지 다 풀려 가지고 이제 완전 매진된 사례는 지금 총 3번입니다. 2019년에 샤이니가 한번 그랬었고요. 그다음에 보통 그러니까 안 보이는 그 시야 제한석 막는데 그만큼 인기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팬들이 다 사라고 풀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네. 이제 샤이니가 한번 그랬고 그다음에 작년에 이제 그 누구더라? 세븐틴 공연. 23년 예. 세븐틴, 그다음에 24년 뉴진스 딱 3번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대단한 인기를 이제 일본에서 구가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요 월드 투어 관련해서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데 그거를 좀 설명드리기 위해 갖고 좀 자료를 제가 좀 갖고 왔습니다. 네. K-팝 투자를 위해서 알아야 할 몇 가지 해서 띄워주시면 총 5가지인데 첫 번째로 위너 테이크스 올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슈퍼스타 한 명이 있으면 그걸로 땡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2년에 하이브 전체 매출 중에서 BTS 단일 그룹이 차지한 게 67%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거 하나, 그 BTS 하나 있는 그룹이 그 기획사가 좋은 거지. 나머지 뭐 자잘하게 20개, 30개 있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남돌은 성공시키기 어려우나 녹론한다. 이거는 이제 통설 같은 거고. 그래서 이제 아마 26년에 이제 아마 BTS가 다시 월드 투어를 돌게 될 텐데 그때 이제 그 하이브의 매출이 이제 아주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로 지갑을 여는 건 여성이다. 남자는 돈을 안 쓴다는 거. 예. 그래서 걸그룹 하더라도 남성용 걸그룹은 별로 돈이 안 된다. 이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전 세계 시장, 일본은 쏠쏠한 시장. 이제 그래서 우리 K-팝의 주로 매출처는 사실은 일본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되게 이제 크게 대박이 터져갖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네. 해서 이제 이 월드 투어를 돌고 하는 그런 기업, 그런 이제 그룹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그룹이 이제 기업 가치를 크게 상승시키는 이제 그런 영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까지 미국 시장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뭐랄까 인기가 있었던 그래서 매출이 있었던 그룹은 이제 BTS하고 블랙핑크가 그렇고요. 예. 일본 쪽에서 돈을 많이 벌어왔던 그룹은 이제 빅뱅이나 트와이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예.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투어를 돌 때 투어의 규모가 다르거든요.
스타디움 투어가 있고 돔 투어가 있고 아레나 투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스타디움 투어를 도는 게 이제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이제 글로벌하게 정말 몇 명 안 되는 이제 뭐 네. 그런 쪽이고 그 스타디움 투어에서 이제 가장 좀 상징성이 있는 스타디움이 웸블리 스타디움이고요. 돔 투어 중에서는 가장 상징성 있는 게 도쿄돔. 요번에 이제 유진스가 쓴 무대가 되고 그다음에 아레나 투어의 경우에는 이제 사이타마 슈퍼 아레나는 뭐 저게 이제 실내 체육관 같은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좀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그 신한증권 자료인데 네. 이제 보시듯이 이제 미국 시장이 제일 크고요. 대략 한 40%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일본이 한 10% 초반대, 11%, 12%뭐 그렇게 차지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K-팝은 사실은 저 일본 시장에 좀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 거고 그 중에 일부 특출한 기업들은 미국 시장까지 네. 진출하는 이제 그런 사례를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왼쪽 하단에 있는 게 미국 팝 아티스트들의 수익원을 보면은 이제 90% 정도가 투어링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투어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 진짜 슈퍼스타고 그게 이제 지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도달했던 게 BTS하고 블랙핑크다. 오른쪽에 이제 22년 월드 투어 매출액 순위를 보면은 이제 이때 당시 1등이 배드버니, 2등이 엘튼 존이고요. BTS가 이때 17위, 블랙핑크가 35위, 세븐틴이 39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제 요런 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한번 보시면 테일러 스위프트 얘기 최근에 많이 들으셨을 텐데 작년에 테일러 스위프트가 드디어 이제 그 매출액 10억 달러, 그러니까 1조 3천억을 처음 넘어선 투어를 통해 갖고 예. 그래서 이제 타임즈에도 저렇게 실렸고요. 이제 저 에라스 투어를 저런 형태로 돌 수 있는 그 그룹을 만드느냐 그렇지 않냐가 이제 가장 큰 이제 이 엔터에서 자원다. 자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보시면 이게 이제 방탄소년단이 이제 2020년에 이제 전 세계 투어 돌았던 이제 그거고요. 다음 예. 장 보시면 이게 이제 봄핑크 작년에 이제 블랙핑크가 돌았던 22년 10월부터 시작해서 23년까지 돌았는데 이때 대략 하나로 한 3,500억 원 정도의 수익을 거둔 거니까 예.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그래서- 여기에 네. 이제 내년에 25년에 뉴진스가 이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지금 이제 관건인 거죠. 상황인 거죠. 네. 예. 지금 그래서 최근에 계속 인기 얻는 요 한이의 영상이 좋은 트리거가 돼서 이걸 예. 앞당길 수 있을지 이런 부분 또 초점 맞춰서 그렇죠. 보고 예. 계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얘기 전에 이제 살짝 문제가 이게 하이브가 하고 이제 민희진 대표하고 사이가 좋으면 잘 밀어줄 텐데 더. 예, 푸시를. 그러면은 아마 이게 지금 푸른 산호초가 일본에서 대박치고 이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돼 갖고 주가 반이 올랐을 텐데 지금 사이가 아직 개선이 안 네. 예, 됐어요. 예. 이제 민진 대표가 그 두 번째 기자회견에서 이제 방시혁 대표한테 이제 손을 잡고 같이 한번 잘해보자라고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다 대답이 없거든요. 네, 네. 원래 계획은 이제 그 하이브 쪽에서는 이제 민진 대표를 축출을 하고 뉴진스는 이제 한 1년 6개월 정도 휴식을 주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25년 월드투어 같은 거 다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어갖고 그 불확실성이 있어서 지금 이제 푸른 산호초 관련해가지고 대박 나고 있는 상황들이 엔터주 주가에 지금 반영이 못 되고 있는 좀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그런 부정적인 그런 센티멘탈이 그렇습니다. 다. 예,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아.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이 하루 빨리 좀 이제 해소가 돼야 네. 엔터주 쪽, 특히 하이브 쪽 주가에 좀 이제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그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거 이제 푸른 산호초가 왜 대박이 됐는지 그거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팜하니의 푸른 산호초는 왜 대박이 났을까? 요게 뭐냐면은 그 요번에 이제 저기 일본 그 신곡 발표했던 이제 슈퍼내추럴이라는 노래인데 그 맨 마지막 가사가 어떻게 돼 있냐면 골든문 다이아몬드 스타 인 어 모먼트 위 유나이티드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가 된다 하는 네. 노래 가사고요. 저 노래 가사를 부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한입니다. 파만입니다. 네. 저거 다 계획되어 있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 청춘의 순간이잖아요. 청춘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가 됐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청춘을 노래 하나로 연출을 한 건데 그게 바로 푸른 산호초가 그 매개가 됐다는 겁니다. 예. 먼저 보시면 요번에 이제 그 같이 코어해 갖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팬시 상품들 이제 굿즈 만든 이제 저분이 바로 그 무라카미 다카시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세계적인 팝 아티스트예요. 저분이 그 루이비통 하고 공동 이제 작업하게 됐던 그런 분이거든요. 예. 저분하고 같이 요번에 굿즈를 만들어서 저게 이제 지금
없어서 못 판다는 이제 그거고요. 그 무라카미 다카시라는 분이 1962년생입니다. 왼쪽에 있는 조분이 바로 이제 그 마츠다 세이코, 예, 푸른 그 산호초불은 이게 이제 그 유명한 하네다 공항 라이브인데, 예, 그 모습이고, 그 80년 당시 저 노래가 나올 때 저 무라카미 다카시가 18살이었다는 겁니다. 아, 네. 예, 그 청춘의 기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기 가운데 있는 그 파마니가 푸른 산호초 부를 때 자기도 모르게 춤사위가 나오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된 거고요. 실제로 이제 트위터에 무라카미 다카시가 마치 나의 과거의 청춘으로 돌아간 것 같았다 하는 이제 트위터 글을 남긴 바도 있고요. 다음 보시면 두 번째는 미니진의 청춘입니다. 미니진 씨는 1978년생인데 99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일본 대중문화가 전격적으로 개방된 해가 98년 1차, 99년 2차이래요. 네. 그래서 이때 일본 영화가 한국에 상영되기 시작했는데 다양한 일본 영화가 많이 상영됐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히트친 지금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영화가 뭐냐? 러브레터입니다. 그 러브레터가 개봉될 당시에 미니진 씨가 21살이었고 아마 여대생이었겠죠. 이제 극장 스크린을 통해서 이제 저 러브레터를 보면서 아마 좀 울었을 텐데 거기에 저 푸른 산호초가 나옵니다. 그때부터 머릿속에 되게 각인돼 있었을 노래라는 거죠. 다음 장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그때입니다. 일본 문화가 개방되고 그다음에 일본 가수 공연 허용하고 하는 저 발표들이 98년, 99년에 있었고요. 저때 당시에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좀 우려를 했었어요. 네. 이제 일본 대중문화가 우리보다 아무래도 좀 위에 있는데 우리 한국에 완전 점령하는 게 아니냐 하는 좀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오히려 해보니까 우리 한국 문화가 K-팝이 일본을 점령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이제 나온 거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문화를 받아들여야 우리가 또 수출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K-팝이라는 산업이 저 1998년에 일본 문화 개방 때문에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고 그때 이제 크게 흥행한 영화가 바로 저 오른쪽에 러브레터라는 거고요.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네. 세 번째로 이제 파마니의 청춘이 파마니 씨가 이제 2004년생 이제 베트남계 호주 국적이고요. 베트남 호주 이중 국적이시고 보시면은 지금 이제 그 올해가 이제 20살 되는 이제 청춘이고 파마니 씨가 이제 유튜브에 올린 거를 보면은 요번에 이거 할 때 이제 마치다 세이코를 그대로 재현해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다. 네. 오른쪽에 보면은 이게 대박을 치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제 애니메이션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네. 저런 형태의 이제 팬아트 같은 애니메이션 영상 이 그림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네네. 예, 다음 장 한 가지 더 넘겨주시면. 볼까요? 예, 네. 예.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중요한 게 K-팝은 프로듀스 예술이라고 하는 그거 잠깐 좀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왼쪽이 이제 1차 기자회견, 두 번째가 2차 기자회견, 세 번째가 이제 이 미진 대표가 직접 스타일링해서 만드는 이제 앨범이나 굿즈나 이런 게 워낙 이제 퀄리티가 있다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영화는 보통 우리가 감독의 예술이라고 하고요. 드라마는 작가의 예술이라고 하고 노래는 가수 예술이지만 K-팝은 프로듀스의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각 개인들이 그러니까 이 각 멤버들이 일종의 좀 뭐랄까 연극을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네네. 그 연극을 할 때 그 이제 뭐 대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장치 같은 것들을 최종적으로 조율해주고 기획하는 사람들이 바로 프로듀스이기 때문에 결국 K-팝의 성패는 이 프로듀스의 역량에 달려 있다라고 네. 보실 수 있고 이게 이제 이번에 미진 씨가 이 일본 도쿄에서 대박을 친 거를 통해서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뭔가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유진스의 그런 내용들을 지금 예. 저희가 살폈는데 중요한 거는 그 말씀해 주셨듯이 아직 그 어도어 관련해서 뭐 불확실성 남아 있는 것하고 최근에 또 하이브가 버추얼 걸그룹 내놓는다면서 예, 예. 그리고 디자인 표절 이런 예, 예. 또 소식도 있는데 이런 거 그러니까 결국 하이브에 어떻게 반영될까 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이게 지금 하이브 쪽에서 이제 좀 뭐랄까 게임 쪽에서 이제 넘어오신 그 대표들, 그쵸. 대표적으로 넥슨에서 넘어온 이제 박지원 대표하고 네. 지금 이제 미진 대표 간에 알력이 있는 상태인데 하이브가 잘 되려면 박지원 대표를 쫓아내고 미진 대표를 그 자리에 앉혀야 돼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버추얼 네. 휴머는 반복된 실패 역사가 있다는 거. 요거 메뉴에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사이버 가수 아담이라고. 저 초등학생 때 나왔던 예. 건데. 저게 1999년입니다. 네. 한때 저게 되게 화제가 되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그지부지 된다고요. 밑에가 노지라고 저게 이제 그 뭐랄까
버스트. 예, 그런- 메타버스 그쵸, 할 때 그쵸. 유행할 때 한때 2020년, 21년 이렇게 막 광고하고 가상인간. 예, 가상인간. 지금은 흔적도 없잖아요.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버추얼 휴머는 이제 계속해서 반복돼서 실패를 해왔는데 지금 아무래도 이제 저쪽 분들이 게임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그런 버추얼 골프로 과거에 아담이나 로지나 이런 이제 실패했던 것들을 지금 이제 다시 반복하고 있는 이제 그런 거고요. 쓸데없는데 돈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거 할 때 또 이제 이 그룹 그 멤버 중에 한 명을 이제 카리나하고 비슷하게 이름을 지어갖고 카나리라고 지어갖고 이게 또 문제가 됐고. 그러니까 지금 약간 좀 아는 분들이 얘기하는 아이돌 산업 좀 많이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결국 버추얼 아이돌 뭐 플레이브라고 해서 MBC 쪽에서 만든 성공 사례가 있기는 하거든요. 아직 돈은 잘 못 벌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 뒤에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니까 그런 서사들도 녹이고 해야 되는데 하이브 쪽에서 만든 건 너무 게임 캐릭터 같다. 뭐 이야기도 없고 세계관도 그렇다. 이런 얘기 평가 받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해주신다면 이 내용은 예. 그다지 하이브에 도움이 안 된다는 될 거죠. 예, 쓸데없는데 것은 아니다, 쓸데없는데 라는 자꾸 거죠. 돈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네. 저런 식으로 돈 날린단 말입니다, 저게. 그러니까 잘하는 거 좀 잘하고 예, 예.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자라고 예.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그 최근에 국민연금 쪽에서 엔터주 바라보는 거 어떻습니까? 예, 국민연금에서 엔터주 계속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그거 보여주시면 네. 엔터주 드러낸 국민연금에서 이제 YG 엔터테 그 사이부도 많이 줄였고요. YG 엔터테인먼트를 9.41에서 7.21%, 약 2% 이상 줄였고. JYP를 5.07에서 4.00%, 또 마찬가지로 한 1% 이상 이제 줄이고 있고요. 왜 줄이냐면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네. 시부야에 버려진 세븐틴 앨범 더미에서 지금 저게 이제 21년, 22년, 23년 이렇게 3개년에 걸쳐 갖고 좀 앨범 인플레이션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뭐랄까 소속 아티스트의 인기가 올라가서 그 앨범이 많이 팔린 게 아니고 그 포토카드라는 좀 일종의 이제 좀 뭐랄까 미끼 상품, 가차. 좀 이제 가차 같은 그런 거를 통해 갖고 좀 이게 앨범을 많이 팔았기 때문에 네. 지금 그 반대로 역작용이 일어나서 올해 들어갖고 앨범 판매량들이 다 반토막씩 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면서 지금 뭐랄까 실적들이 되게 안 좋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그게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앨범 판매량이 반토막이 나고 있다. 작년 한 가을부터 지금 이런 현상들이 지금 목격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실적 악화 현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관 입장에서는 이게 실적이 너무 좀 줄어들어갖고 이거 좀 위험하겠다 싶어서 다들 많이 줄이고 있고 국민연금도 거기 동참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위험하겠다. 예.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한마디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이브 및 엔터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 돌파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좋은 음악으로 승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가차 시스템, 포토카드 이런 거 해가지고 한 사람한테 100장씩 200장씩 더 넘겨갖고 그렇게 해서 장사해서 그게 그 장사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아까 이제 테일러 스위프트처럼 월드 투어로 돌아갔고 그걸 통해서 이제 몇 천억씩 뭐 조 단위로 이렇게 돈을 벌어야 그게 정상적으로 돈을 버는 거고 이제 지금 아까 그 도쿄돔 공연 같은 경우도 그게 이제 티켓 값이 평균 17만 원이거든요. 9만 명이면 150억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참석했던 그 일본 사람들이 그 17만 원 돈 내고 그 시간 동안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렇게 가야 정상적인 영업이고 그래야지 제대로 이제 발전하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하이브에서는 이 사력을 총 집중해 갖고 뉴진스를 밀어줘도 마땅치 않은데 오히려 지금 이제 어떻게든 그 파묻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으니 이거는 이야말로 진짜 방시혁이 하는 주주들에 대한 배임 행위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특히 엔터분 본질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예,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을 좀 덧붙여 주셨습니다. 제한된 시간이 아쉬운데요. 다음에 더 길게 말씀 들어볼게요, 작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투세는 완벽한 시기상조다. 민주당은 민심을 따르라. 금융투자소득세가 주식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 수익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투자자가 수익 중 20%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과세 제도입니다. 금융투자 수익이 3억 원을 초과하면 2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데 금투세가 도입되면 단기 매매, 이른바 단타거래 비중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투자자들은 세금 납부 대신 손실난 주식을 파는 방식으로 과세를 피한다는 겁니다. 이미 주식시장 거래대금에서 단기 매매 비중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13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단기 매매 거래량은 총 1,020억 9,774만 주로 전체 거래량 가운데 58%를 차지했습니다. 같은 기간 단기 매매 거래대금은 총 1,111조 1,139억 원으로 전체 거래대금 가운데 48%로 집계됐습니다.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 가격 움직임 보면 장기간에 걸쳐서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 장기가 묵혀놨을 때 그냥 네. 제자리 걸음하는 수준이더라. 이런 인식들이 특히나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이제 형성이 되었고요. 변동성만을 보면서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게 오히려 수익이 더 나을 수 있다. 그런 인식들이 이제 확대되면서 나타나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전문가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김대종 교수는 주식시장에서 단기 매매 비중이 80%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저는 아마 전체 거래액의 80%가 다 단기 매매가 될 것이다. 5천만 원 이상 이익이 나면 20% 세금을 내야 되고 최고 27%까지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5천만 원 이익을 남겨서 세금을 내겠느냐. 당연히 단기 매매로 전환이 될 것이다. 금투세는 개인 투자자 독박 과세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금투세 시행되고 거래세가 인하되면 대세 상승을 막는 장벽으로 투자자들이 긴 호흡보다는 단기 매매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단타 폐해가 심각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기존에 내던 세금을 외국인은 인하가 되거든요. 내던 거래세를 안 내기 때문에 낮은 세금으로 거래를 할 수 있고 한 번 하던 거 두 번 할 수 있고 외국인들은 꿀맛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죽을 맛이 될 겁니다. 반면 금투세를 도입해도 단기 매매에 큰 영향은 없을 거라는 시선도 있습니다. 장기 보유를 하더라도 5천만 원이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하는 거니까 개인은 무조건 수익이 더 높기를 원해요. 저는 영향이 없을 거라고 봐요. 수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는 거지 수익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돈을 더 벌면 더 번 것의 일부를 세금을 내는 거지 세금이 있다고 더 벌 생각이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 과다한 생각인 거죠. 더불어민주당도 과세 합리화를 위해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 매매 촉진 우려에 대해서는 장기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보완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단기 매매 비중을 줄이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은 무엇일까? 정부가 할 수 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세금을 없애는 싱가포르 모델을 따라라. 싱가포르는 법인세가 17%, 정권 거래세 외에는 모든 세금이 없습니다. 주가 조작에 대해서도 형사처벌과 함께 자금 환수도 해야 되는데 또 그런 게 좀 미비하다.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애쓰고 기업의 거버넌스, 지배구조라든지 그다음에 주주환원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지금보다는 더 투명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주주환원을 이제 실시하는 이런 쪽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정의 실현이 주식시장 혼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입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 내리는 종목도 매우 많고요. 이 지수 상승폭도 미미한 상황입니다. 예, 시장이 조금 탄력이 조금 약해지는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오후장에 다시 좀 분위기가 살아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전체로 거래도 좀 줄고 쉬어가는 분위기는 여전히 좀 더 커지는 그런 분위기네요. 네, 저희 마치죠. 네. 자, 7월 3일 수요일 마켓나우 2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